네, 방금 오신 형사 공탁 문제를 심층 취재한 김소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형사 공탁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형사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어나면 이 형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데요. 근데 합의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사법 절차가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이 법원은 형사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보고 양형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뀐 건가요? 네,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주소나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알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만 적으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도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네.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오랜 요구도 컸습니다.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힘든 성범죄 같은 경우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 공탁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개정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앞선 보도의 사례 같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해자 몰래 이 변론 종결 뒤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걸 기습 공탁이라고 합니다. 예. 기습 공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 공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일종의 방어권을 빼앗기는 셈인데요. 물론 이 재판부가 이 공탁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공탁이 이뤄지고 이 재판부가 이러한 전후 사정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감형을 해줬을 때 과연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생기겠죠. 또 돈으로 형량을 줄이는 유전무죄라는 논란 속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문제 한 달 이상 판결문 1,700여 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도가 이어집니까? 네, 취재팀은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형사공탁이 악용되는 실태를 심층 추적했습니다. 변호사 단체 3변의 도움을 받아서 1, 2심 판결문 1,700건을 분석했는데요. 범죄별로 형사공탁이 감형 사유로 적용된 비율과 실제로 얼마나 감형됐는지를 살폈고요. 제도 시행 뒤 이른바 기습 공탁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제 공탁 금액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형사 공탁 특례가 악용된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기록한 건 국내 언론사로서는 첫 시도입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 공탁의 이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형사공탁 판결문 분석 결과 연속 보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였습니다.